정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철의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목표는 조금 더 많지만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관동별곡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일곡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미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은 저번에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미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쓰이는 의미는 사모하는 군주의 의미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미인의 의미가 또는 어떤 의미도 있냐, 제덕이, 그러니까 재주와 덕을 갖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인의 의미와 다르다 라는 것을 차이점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신연주지사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남성 작가예요. 작가는 남성이나 자신의 분신으로 남자지만 여성인 것처럼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쓰여 있는 소설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충신연주지사든 웬만한 작품들이 어쨌든 시적 대상을 임금으로 설정했을 때는 신하와 임금 관계이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자체가 어떤 관계냐면 수직적 관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분신으로 취한 설정의 방식이라든가 군신의 수직적 관계라는 방식은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위인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삼기실제, 이 몸이 태어났을 때 임을 쫓아서, 임을 따라서 생겼대요, 자기는. 그래서 한평생 연분, 임과 나는 연분, 인연을 가지고 있대요. 하늘이 모를 일이겠네요. 하늘이 모를 리가 없는 임과 나는 이러한 연분으로 엮어져 있는 사이래요. 즉 운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과 나는 운명적인 인연이에요. 하늘도 알 정도로. 내가 그때 처음에 이제 임과 만났을 때는 젊었대요. 그래서 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사랑이 비교할 데가 없었을 만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셨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평생에 원하던데, 여기서는 원이 바랄 원자죠. 원할 때는 딱 하나,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원이니까 화자의 소망인 거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젊었죠. 지금은 늙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까지는 이별 전 상황이에요. 지금 있는 시점은 이거는 과거고요. 지금은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늙어서 그런지 내가 혼자 남아서 임을 그리고 있대요. 그리워하고 있대요. 엊그제 님을 맺어서요. 광안정에 올라가지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돼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은 저희가 많이 보셨잖아요. 얘가 원래 천상에 있었는데 지상계, 즉 하계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천상, 하늘 위에 있는 곳이죠. 이렇게 내려옴으로 인해서 임과 이별하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광양,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국외음악 적용되면 전이잖아요. 옥황상제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곳을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든 천상세계에서 이런 운명적 인연으로 화자와 임과 함께 있다가 무슨 일로 내가 지상하계에 내려와서 임과 이별하게 되었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예요. 현재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별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정서와 태도를 볼 텐데 일단 정서는 슬픔이겠죠. 대부분 고전시가의 태도는 그 슬픔을 수용하고 체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별의 원인은 본인한테 찾지 임에게 찾지 않아요. 왜냐면 충신연주지사잖아요. 그러면 시적 대상이 이미 누구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탓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신하인 자신의 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 울적의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래요. 그러면 3년 동안 임과 헤어졌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하계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임과 만난 지 3년 이상 됐나 봐요. 연지분. 자, 이런 여러분들 연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성 화자임을 일부러 드러내는 표현들을 씁니다. 충신연주지사 같은 이제 작품들은 남성 화자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여성 화자임을 어필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고이 하겠냐 이거죠. 연지분은 누구 임도 없는데 누굴 위해서 내가 고이 화장을 할 것이냐 이거죠. 마음에 맺힌 설움이요 찹찹이 쌓여 있대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임과 이별에서 힘들다, 슬프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니까 한숨이 나오고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별이라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예의 정서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슬프고 한숨, 눈물을 통해서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이거죠. 인생은 한계가 있죠. 시름은 근데 끝이 없대요. 무심한 세월. 물 흐르듯 흐르대요. 그러니까 뭐냐? 임과 헤어져서 시간이 막 자꾸 흘러간다 이거죠. 염량. 염은 이제 그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과 찬, 그러니까 그 계절의 순환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이제 서늘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를 알아서 막 흘러가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계절은 돌아가는데, 특권이 보고니 느낄 일이 이 계절 동안 이미 없으니 어때요? 흐느낄 일이 참 많기도 많구나. 하도 알시하는 감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임과 헤어져 있는 이 세월 동안은 참 나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장면 1이었습니다. 장면 1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벌어지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얘기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면 알 수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왜? 다른 작품에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동풍이라는 것은 봄을 알려주는 거다. 그 다음에 매화는 봄에 피는 꽃이에요. 물론 초봄이긴 해요. 추운 계절에 피니까 매화라든가 이런 국화가 충절의 소재로서 꽃이 쓰이는 거기도 하고요. 자, 동풍이 불어서 적설 쌓여있는 눈을 흐트러뜨린대요.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봄이라는 소재에서 매화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 왜 굳이 매화냐라고 했을 때 지조와 절개, 충정의 이렇게 대상으로서 쓸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뜩 낸다는데 아직 추워요. 추운데도 어때요? 암양. 자, 제가 매화랑 암양은 세트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매화의 그윽한 향기라는 뜻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황혼의 달이조차 베갯머리에 비치니, 그러니까 달 보면서 임금님 생각한다. 그래서 베갯머리를 달 쪽에 달빛이 비치는 쪽에 가까이 화자가 됐을 수도 있고 또는 베갯머리를 했는데 달빛이 베갯머리에 비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달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느냐? 님이신가 아니신가? 임을 떠올렸구나.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었고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여성의 처지도 그러했지만 사랑하는 임과 헤어지면 자유롭게 갈 수 없어요. 유배나 기양을 간 신하 입장이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시적 대상인 임금에게 항상 어떠한 것을 보내고 싶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보내고 싶은 임에 대한 것들은 다 화자가
임에 대해서 바치는 정성이라든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님이 너를 보고 매화를 너라고 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봤던 자연물의 의인화도 같이 나타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어떤 걸로 말을 시작하냐면 녹음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즉 수풀이나 이런 나뭇잎이 우거져서 그늘을 만든다. 즉 여름을 알려주는 시어인 거죠. 녹음은.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뭐 휘장이나 자기가 머무는 이런 집에 있는 장막이나 이런 것들이 나 너무 쓸쓸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임의 옷을 지어야지. 그래서 이런 임의 옷도 화자의 정성과 사랑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의 옷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 무슨 뭐 금으로 만든 자에다가 원앙이 막 수놓아 져 있는 비단으로 만들고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이제 참 산이 머hul고 뭐 구름이 머울다 이러면서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산과 구름에 대한 장애물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이 여름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가을이에요. 가을 보세요. 자, 서리, 기러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가을에 온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나타나면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알려주는 시어들은 알아두시라는 말씀도 드렸고, 자꾸 여러분들 임과 멀리 있다 보니까 임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자꾸 어딘가를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루 정도의 한자는 아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누각할 때 누자예요. 이런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어서 이제 잘 보이려고 하겠죠? 동산에 달이 있고요. 북극에 별이 든대요. 밤에 반짝반짝 뭔가 그래도 빛나는 존재들은 다 임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왜 이게 임이냐고 봤을 때 그 다음 식구 보시면 님인가 반긴이라는 말 있잖아요. 달과 별이 임을 상징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광을 표현해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대요. 이 청광을 임금님이 계신 곳에 비추고 싶다. 그 누에 임금님이 계신 곳에 걸어 놓아서 파랑 온 세상을 다 비춰서 뭐 같아요? 심상궁궐, 깊은 산, 깊은 골짜기. 즉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 또는 임금의 이렇게 바른 정치가 지방들은 미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미치지 이런 못한 곳에 대낮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의 선정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추사는 임의 선정, 바른 정치를 염원한다, 갈망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맑은 달빛이나 이런 것들을 어딘가로 옮겨서 뚝 떼어서 여기다 붙이고 싶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가만히 있는 자연물을 이 작품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인위적으로 조작하다니,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다니, 이렇게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만큼 시적 화자의 마음이 어떻다? 간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 기법의 하나로 자연물을 조작하는 이런 상상력을 보이는 작품들이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을 봤잖아요. 겨울 볼게요. 겨울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 겨울에는 추워요. 자신이 너무나도 외로워요. 그러면서 이런 추운 겨울에 임이 어떻게 지내실까 하면서 임에 대한 염려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창평 남쪽에 있으니까 이 남쪽의 따뜻한 햇빛 양춘을 모아다가 이미 겨울이니까 추우실까봐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겨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적 이런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계절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노래하는 시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루도 12대 한 달이면 30달이래요. 그러니까 한
한 달이면 30이고 30일이고 30일을 12번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임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 임을 못 보니 쌓여있는 첩첩이 쌓여있는 시름, 이런 것에 대한 양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고 이 시름을 잊고 싶은데 마음에 맺혀있고 뼈에 새겨져 있어서 편자, 중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명의가 10명이 온다 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과장법과 이런 명의가 와더라도 내 병은 고칠 수 없어. 왜? 내 병은 이미 임을 못 봐서 생긴 병이거든. 이런 가정법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서 뭐래요? 범나비가 차라리 되겠대요. 그래서 화자의 분신, 또 나왔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임에게 직접 갈 수 없으니 범나비를 통해서 향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 잠깐 머물렀다가 님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끝까지 임을 쫓겠다. 즉 일편단심 충정을 나타낸 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시고 있는 3.2곡을 저희가 저번에 수업을 하면서 일부분을 함께 수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냈고 한번 공부를 했던 시가여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공간의 대비로 얻어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천상계와 이 하관계, 지상계를 공간의 대비라고도 부르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과 함께 있었던 곳은 천상, 그리고 임과 헤어져서 홀려 지내고 있는 것을 하계에 대입하면서 서로 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뭐였냐? 적강이라고 한다 이거죠. 적강 모티프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대부분은 천상의 존재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소설로도 쓰였었는데, 이러한 이제 구성 방식을 쓰면서 이런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그만큼 임금과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거죠. 단순히 몇 백만리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보다 천상과 하계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뭔가 거리감이 더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2번 사계절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예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화자는 1년 365일 섬지어 하루에 12대 이상 임에 대한 생각에 매여 있다. 즉 임에 대한 생각만 한다라는 강조하는 표현이 이런 사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작품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임금을 향한 그리움의 노래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신 연주지사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란 특수한 관계를 남녀 사이의 보편적인 애정 관계로 설정하죠. 그러면 이런 특수성보다 보편적인 애정 관계로 했을 때 훨씬 더 독자의 공감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효과도 노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화자를 내세웠을 때 훨씬 더 절절한 마음과 그리운 마음을 정말 토해내듯이 얘기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신 연주지사, 화자는 실제로 작가는 남성이지만 화자는 여성인 것처럼 설정한 시가들이 이 작품 말고도 많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4번에서도 여성 화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남성 작가지만 화자는 여성이다. 이런 걸 통해서 임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호소의 효과를 노렸다. 그래서 외적인 주제는 마치 연인 관계처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남성 작가이고 신하이므로 내적인 주제는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옆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 적강 모티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작품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188쪽 송미인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미인공이고요. 얘는 이제 3인국을 쓰고 나서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감녀가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보긴 볼 거예요. 감녀가 질문해요. 그랬더니 을려가 자책해요. 여기서의 뭐 감녀 을려는 이제 처음 나오는 애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책한 걸 듣고 감녀라는 애가 위로해요. 그랬더니 을려가 다시 하소연을 해요. 이 하소연을 듣고 다시 감녀가 위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요렇게, 여기 아래가 을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녀와 을려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 속미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대화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느냐, 화자의 겪고 있는 정서, 슬픔 있잖아요. 이것을 좀 더 객관화, 일반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대화 형식은 아니잖아요. 대화 형식으로 취한 시가가 훨씬 더 적죠. 그렇지만 이런 방식을 왜 취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이 작품은 이런 부분 때문에 묘미가 있다. 시지만 뭔가 서사적인, 소설과 같은 서사적 구성의 묘미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저가는 각시 어디서 본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각시라는 것이 을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애가 감녀죠. 처음에 말을 거는 애고요. 얘가 중심화자입니다. 즉, 이 애의 이야기가 중심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을려가 바로 주관화된 자아란 말도 써요. 즉 뭐냐? 화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을 대신 전달하는 대리자가 감녀가 아니고 을려다 보시면 됩니다. 천상배곡경 어때요? 자, 저 위에 하늘 배곡경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여러분들 그 장소, 뭔가 미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다 임금이 계신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처음 봐요. 그러면 이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어떤 장소를 어찌하여 이별하고 놔두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너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니? 라고 감녀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 질문은 뭐예요? 자, 배곡경을 너 왜 천상 배곡경을 왜 떠났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너 감녀 너구나.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사설이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 얼굴, 내 행동이 처음에는 사랑을 받았어. 날 보시고 너구나. 너 참 아름답구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님을 믿었고요. 전혀 다른 뜻이 없고요. 교태를 막 부렸는데 너무 교태를 부렸는지 어느 순간 봤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달라지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태를 너무 어지러이 부렸다. 그러니까 화자가 짐작하는 이별의 원인인 거죠. 이게 화자가 짐작한 이별의 원인은 내가 너무 과유불급으로 아양과 교태를 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셨고 누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아서 아무리 헤아려 생각을 해봤더니 갑자기 자신의 자책으로 넘어가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대요. 하늘이라 원망하고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겠어? 아무리 서로 풀어해도 그래 역시 조물주의 탓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이별의 이 원인을 첫 번째는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물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책이거나 조물주의 탓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속내로는, 내적으로는 이제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은 합니다. 어쨌든 을려의 답변은 뭐냐? 내가 왜 이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둘의 간략한 대화 한 구절이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감녀가 위로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마.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자, 그런 생각하지만 위로하고 나서 이제 또 을려가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맺힌 일이 있대요. 무슨 맺힌 일이냐? 님을 맺혀서 내가 님을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은 여러분들 허약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허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 있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임과 헤어져서도 얘는 임에 대한 걱정뿐이에요. 춘향고열이죠. 그러니까 봄에 뭔가 초봄의 차가움, 그 다음에 높은 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지 춥고 덥고 이런 계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추일 동천은 그러면서 또 가을과 봄은 또 어떻게 누가 모셨을까? 밥은 잘 드실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실까 하면서 계속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자신이 나는 임과 헤어졌는데 내 탓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이러한 게 임에 대한 걱정이야. 이렇게 주르륵 내리는 것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 라는 중간에 감녀의 위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물론 사실 거의 자문자답의 형식이긴 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왜 이런 이제 대화의 기법을 했냐 했을 때는 결국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뭔가 서러운 심정, 정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하소연을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런 생각하지만 네가 맞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넘겨서 189쪽. 자, 님다이. 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님 계신 곳은 결국 한양이겠죠. 한양 소식을 어떻게 좀 알자고 했는데 벌써 날이 저물었대요. 내일은 혹시 사람이 올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뭐겠어요? 여기서의 사람은 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 내 마음이 들 데가 없어요. 나는 임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임과 헤어졌으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대요. 사건이 밀거니 하면서 임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자꾸 어딜 가거든요. 이런 건 다 뭐냐? 화자의 뭔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얘가 원하는 소망은 임을 만나거나 임의 소식이라도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임과의 뭔가 거리감을 줄이려는 노력이겠죠. 그래서 임을 가까이 보려고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방해물이죠. 장애물이죠. 그리고 신하의 임금과의 관계로 대입시키면 간신까지도 넓게 보면은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천이 어둡고요. 1월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산천이 어두운 건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1월은 어때요?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이런 해와 다른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안 보인대요. 지쳐 짧은 거리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먼 거리 임 계신 천리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가로 갔대요. 두 번째 이동합니다. 물가로 가서 백기나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바람이나 물결이 막 있어서 또 못 봤대요. 바람과 물결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공도 없고요. 빈배만 있대요. 이제 이런 빈배를 가지고 굳이 그냥 배만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외로움이나 이런 정서들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쓰죠. 자, 그래서 배도 없고 사공도 없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고 있대요. 그래서 님 닿는 소식을 알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임의 소식을 하나도 몰랐다.
더욱 아득한다 이고 요게 내 사설 들어보의 이 을려의 사설이에요. 임의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서 산도 올라가고 물가도 찾아가는 이런 장면들인 거죠. 자, 그래서 모첨 찬자리에 라고 나와요. 모첨 뭐야? 초가집이에요. 몰라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몰라도 넘어가신다고 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죠. 찬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자, 실제로 좀 서늘할 수도 있지만 이미 없으니까 더욱더 차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중이 돌아왔어요. 반벽천등이에요. 자, 반벽천등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반벽에 걸려있는 등불인데 이 등불이 누굴 위하여 불 켜져 있냐 이거죠. 밝았느냐 이거죠. 쓸데없이. 왜? 이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르며 내리며 헤치며 바자린이죠. 오르며 내리면서 막 헤매는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을 가지고 화자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서 자꾸 헤매는 거죠. 잠깐 이제 막 헤매느라고 기력이 역진 빠져서 잠시 잠을 듭니다. 여러분들 그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간에 잠을 자고 이 꿈이라는 소재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뭔가 잠시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으로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꿈은 현실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잠시나마 임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이제 이거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시적이죠. 잠시나마. 자, 옷 같은 얼굴을 봤는데 옷 같은 얼굴이 늙었더라 이거죠. 임도 늙었고 화자도 늙었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음에 먹은 말씀 막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막 실컷 하고 싶은데 막 눈물이 나서 막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었죠. 자, 닭소리에 잠이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해물,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이미 을려의 사설은 이미 소식을 알고 싶었던 거. 두 번째 이제 을려의 이 사설은 꿈에서 만났던 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이제 내용을 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막 돌아다녔다. 두 번째는 막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임을 만났다. 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다 헛된 일이에요. 자, 임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는데 닭소리를 깼어요. 임은 어디 가버렸죠. 꿈에 깨서 이제 일어났으니까. 일어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요. 어여쁜 그림재. 가엾은 그림자만 날 쫓을 뿐이래요. 그래서 보세요. 어여쁜 나의 그냥 그림자가 그러니까 나를 쫓아다니는 애는 나의 그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어때요? 화자의 이런 외로움 정서, 화자의 외로움, 고독함, 쓸쓸함, 적막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죽어서 나 뭔데인데요. 낙월 될 거래. 달빛이 될 거래 이거죠. 그래서 임금 옆에 가서 비춰줄 거야. 그래서 창에 비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을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각시님 달 말고요. 구준비 되세요. 왜요? 얘는 간접적으로 달빛을 비춰주는 애. 비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되세요. 라는 거고요. 이런 낙월이든 구준비든 이런 분신, 화자의 분신을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라도 임에 다가가고 싶겠다라는 변함없는 사랑을, 그래서 화자의 분신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절실한 감정, 사랑이라면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거죠. 죽어서라도 임 옆에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송민곡이었습니다. 한 장 넘길게요.
자, 그래서 190쪽 보시면이 두 화자의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했던 거 감녀는 질문을 통해 을려의 사연을 이끌어내고 을려를 이루어해주는 얘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감녀가. 그래서 을려가 중심적 화자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대화 형식을 했냐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인물의 사연을 생생하고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 형식을 이러한 효과를 노리면서 그 당시에 썼다라는 거니까 문학적인 이 표현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2번. 나골 마지막에 나 나골 될 거야 그랬더니 감녀가 나골 말고 구준비 되세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준비는 달빛보다는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고요. 삼위인국, 송미인국은 두 작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서 영군의 정서를 노래한 총신 연주지사다. 그런데 삼위인국은 독백 형식인데 송미인국은 대화 형식이고 삼위인국보다 송미인국이 아시다시피 어때요? 화자의 태도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뭔가 더 찾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산별곡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